예,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게 계신데,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재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이렇게 그 구리의 그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나 다른 그런 테일링을 이용한 그 크리티컬 머테리얼의 회수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강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넓다고, 그 금속 전공 하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른 거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반도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 재련이나 선광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 재련 부산물에서 나오는 재련 부산물에서부터 이 크리티컬 머테리얼을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투싼이라는 아리조나 투싼이라는 곳으로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투싼이 그 아리조나에 있는 그 투싼이라는 도시를 따서 도시의 이름에서 그 자동차 이름을 아, 지은 그런 작은 도시고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는 뉴몬트라는 회사하고 베릭이라는 회사에 한 한 8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이 두 회사는 금을 채광하고 그리고 이제 금을 재련해서 이제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덴버에도 살았고 솔트레이크나 그 엘코라는 곳에도 살았고 그리고 우연치 않은 계기로 다시 투싼으로 돌아와서 투싼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에서 한 8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4년 전에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와서 지금 콜로라도 스크롤 마인즈는 골든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골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여러 학생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좋은 기회를 주신 여러 강영조 교수님, 또 이인희 교수님 그리고 어, 이준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건 미국 지도인데요. 요 아래에 보시는 이게 포인트가 되려면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포인트. 여기 이 도시가 아리조나에 있는 투싼이라는 도시고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취직을 해서 이리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회사를 옮겨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솔트레이크 시티고 유타에 있는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여기는 네바다에 있는 엘코라는 도시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 학교로 다시 왔다가 2022년에 다시 또 덴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의 삼각 이 트라이앵글에 갇혀 있다면 제 다음 커리어는 다시 유타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담이었고요. 이게 제가 살았던 곳이 그러니까 투싼과 피닉스, 아리조나의 피닉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콜로라도 주의 덴버, 그다음에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 시티, 그리고 네바다의 이제 엘코나 또 리노라는 도시가 이쪽 좀 더 서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도시들이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부 이 개척 시대에 이 금이나 은 이 광석이 발견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골드러시를 이루었던 그런 서부의 이런 그 금속 재련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이런 이제 금속 재련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곳에 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 잠깐 또 아까 투싼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는 투싼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이렇게 TUCSON 써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들도 뭐 턱산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거 어떻게 읽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우리 현대자동차 나오는 것처럼 투싼이라고 읽고요. 어, 1885년대 학교가 생겼고 여기 오른쪽에 이 사진은 이제 학교 처음에 생길 당시에 이렇게 본관 사진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막에 이 잡풀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은 멋있는 캠퍼스가 쫙 만들어져 있는 학교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에 학생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서부 영화에 OK 목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OK 목장의 혈투. 그런 영화가 이제 투싼 근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잘 아시는 현대자동차 그 투싼 SUV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스크롤 마인즈는 콜로라도주의 골든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맥주 막 같이 파는데 코스 맥주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스 라이트를 만드는 코스 공장이 이 골든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아래 화면에 보시면 요 학교에서 이게 이 맥주 공장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는 공짜로 맥주를 세 잔씩 줬는데 지금은 뭐한 15불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쿠어스 라이트를 항상 생각하는 아, 그런 동네고요. 학교는 조그맣니다. 신입생이 뭐 한 1,600명, 1,700명밖에 안 되고 전체 1, 2, 3, 4학년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작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제 아웃라인을 만들었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재련을 하고 광산에서 이제 채광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이제 테일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테일링이 나오고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광범위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인 테일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뭐 금속 재료공학과나 뭐 신소재공학과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금속공학과 전공 과목에 이 선광공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광공학 아니면 뭐 미네랄 영어로 미네랄 프로세싱 아니면 뭐 ore 드레싱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광을 한 후에 이제 블라스트 퍼니스에 그 머티리얼을 피드 머티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통칭의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정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미네랄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네랄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제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선 작업을 하죠.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또 채광을 해서 정광을 만들어서 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LSMNM이라는 회사가 있죠. LSMNM 같은 데서 그 구리 정광을 받아서 이제 스멜팅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 그러한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어, 부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뭐 평균적인 구리 광석의 그 이 구리의 함유량이 약 뭐 1%도 채 되지 않는데 1%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99%는 구리를 함유하지 않는 전혀 쓸모없는 그냥 돌덩어리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1톤을 우리가 이제 프로세싱을 한다고 하면 990kg, 999kg의 아마 그 이상의 재련 부산물들이 남고 그냥 정말 아주 미세한 양의 990kg만 남고 남은 10kg 겨우 될까 말까 한 구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인 테일링이라는 게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에서 그러니까 철광석 철을 우리가 1.9 빌리언 톤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100만 10억 톤쯤 되는 거 19억 톤을 이제 철은 생산을 하고 있고 알루미늄은 7,800만 톤, 구리 같은 경우에는 2,800만 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금 경우에는 이제 비싸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더 함량이 품위가 높은 그런 광석을 우리가 처리했지만 요즘에는 그 금속의 함량이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금속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은 그 부산물들이 테일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2014년에 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마운튼 폴리라는 곳에
그 테일링을 가둬놓는 우리가 테일링 댐이라고도 하고 뭐 테일링 스토리지 패실리티라고도 하는데 그 댐이 무너진 거예요. 댐이 무너지면서 그 댐 안에 쌓여져 있던 그 재련 부산물들이 강으로 흘러나와서 굉장히 큰 그 사회적 그리고 또 환경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2015년에 브라질의 이거는 철광석 어, 그 철광석의 광산에서 생긴 그 또 테일링 댐 페일리어인데 2015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잘 제대로 된 그 댐 스트럭처가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 댐이 무너지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빨간색의 그 철광석의 테일링이 다 흘러 넘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사마르코도 역시 그 브라질에 있는 테일링 댐이 페일리어가 됐을 때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이것도 역시 브라질인데 브루마디뇨라는 동네에서 또 이 철광석의 그 테일링을 가둬놓던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약 27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 제대로 그 복귀가 되지 않은 그런 좀 커다란 사고가 이렇게 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많은 금속을 생산해 내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테일링이 있을까? 그래서 현재 약 282 빌리언 ton이라는 만큼의 그 테일링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그 8 빌리언 ton을 1년에 8 빌리언 ton의 새로운 테일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철광석은 약 1.2 빌리언 ton이 될 정도의 많은 양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구리가 약 2,800만 톤 정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일링의 양은 구리 광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약 46%의 구리의 테일링이 구리를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21%의 테일링이 금을 재련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은 뭐 almost 2 billion 톤의 철을 우리가 생산하고 또 구리 같은 경우에도 2,800만 톤을 우리가 생산하는데 금은 1년에 겨우 3천 톤 정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약 46%의 테일링은 구리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21%의 테일링이 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정말 금을 재련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그 부산물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테일링 댐이 무너지고 사람이 목숨을 잃고 뭐 몇 빌리언 달러의 그런 경제적인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GISTM이라고 해가지고 Global Industry Standard on Tailings Management라는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제가 읽지 않아도 이렇게 6가지 이런 종류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아직 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테일링 그 댐이나 테일링 스토리지 패실리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지 잘 관리를 해야 될지를 이 기업체와 아니면 또 어, 그런 정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글로벌 마이닝 컴퍼니들이 테일링을 관리하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아주 대단한 환경적으로 그런 재앙을 또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서론적인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테일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 그래서 어, 이쪽 부분은 많이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좀 배우지 않았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이 광산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노천 광산, 그래서 오픈 핏 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뭐 구리나 금이나 철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그런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광석의 디파짓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항상 지표면 부분에는 전혀 이 금속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가 말하는 오버버든이라는 그냥 그 이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검정색으로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그 요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이 이제 우리 그 마이닝 엔지니어들이 이 광산을 개발할 때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그 흙을 다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석과 오버버든과 그다음에 이제 이 오렌지색 칼라들은 이제 별로 이 경제적으로 프로세싱을 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광석들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거를 색깔별로 구별을 해보면 이렇게 이 초록색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표면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하는 그런 오버버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약간 오렌지 색깔 같은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웨이스트 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채광을 하지만 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이제 채광을 해서 우리가 실제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어, 어, 광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네랄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많은 양의 테일링, 앞서 말씀드린 그 수백 빌리언 톤의 그 테일링을 우리가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많은 양의 테일링이 생기고 그거에 비해서 작은 concentrate, 이게 한국말로 하면 정광이라고 하는데요. 그 농도가 높은 정광을 얻게 됩니다. 사실 여기 이 삼각형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뭐 한 10대 1 정도 되려나요? 근데 실제 이게 10대 1이 아니라 뭐 100대 1, 1000대 1이 될 정도로 많은 양의 테일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링은 말 그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테일링 댐에 우리가 계속 쌓아놓게 되고 이런 컨센트레이트를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금속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금속에서부터 또 다른 부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프로세싱이라는 게 통칭해서 이제 채광을 한 후에 모든 우리가 금속 재련을 할 수 있는 뭐 블라스트 퍼니스나 아니면 스멜터나 이런 곳에 그런 공정을 하기 전을 미네랄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프로세싱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사이즈를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광석과 원치 않는 광석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값어치가 높은 그런 광석과 값어치가 없는 그런 광석들을 잘 분리해서 값어치가 높은 것들만 이제 그 다음 공정에서 금속 재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에 넣는 것을 전체적으로 미네랄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프로세싱 공정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덕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센트레이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광, 그 정광은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정말 금속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재련 공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테일링입니다. 테일링이라는 것은 어, 이제 아무런 그 경제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테일링 스토리지 하는 댐에 어, 바로 보내는 그런 두 가지의 프로덕트가 미네랄 프로세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재련 선광 공정, 한국에서는 선광이라고 말을 쓰는데 선광을 한 후에는 이 컨센트레이트 정광과 테일링 그 광미라고 합니다. 광미라는 이 두 가지의 프로덕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밑에 그림은 이제 마이닝 공정을 거치고 밀링 공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통해서 세퍼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리파이닝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지금 이 공장은 아주 기본적인 그 금의 그 재련 공정을 나타내었는데요. 일단 광산에서 광석을 채취하면 이제 스탁파일이라고 해서 큰 이런 그 임시 저장하는 곳을 만들고 그 물질들이 이제 지금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석의 사이즈를 줄이고 여기 보시면 콘 크러셔나 스크린 그다음에 뭐 샘플러를 통하고 그다음에 커다란 원통형
그 밀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막 30cm 정도보다 큰 광석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 75 마이크론에서 100 마이크론 정도의 아주 굉장히 작은 그런 사이즈를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금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고체와 액체 솔리드 리퀴드 세퍼레이션을 거친 후에 어, 이 테일링 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 값어치가 없는 그 금이 다 추출된 그런 그 잔사들은 테일링 댐으로 가고 이제 용액들은 다시 이제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싱을 여러 가지로 CIP나 CIL을 거쳐서 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미네랄은 뭐냐, 메탈은 뭐냐인데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 좀 메스업이 됐는데 제가 다 손을 고치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케미컬 컴포지션이나 어떤 아토믹 스트럭처를 일정하게 규정된 그런 것들을 갖는 걸 미네랄이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노다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다지가 이게 노터치라고 뭐 한다고 하죠. 농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 금은 어, 자연적으로 정말 순금의 형태로도 발견이 되고요. 구리도 역시 순구리의 형태로도 발견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고 주로 이제 산화물 형태나 황화물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기본적 티피컬한 헤마타이트 그 철광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네랄이고 이제 금은 이런 것들은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순수한 금속이기 때문에 그냥 메탈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예. 그래서 지구에 과연 이런 금속들이 얼만큼 있냐, 약간 어, 그 지구 표면에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금속들의 평균 농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광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미네랄 프로세싱 공정을 거쳐서 정광을 만들고 이제 재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석을 나누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세 가지 정도로 물론 더 세분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 네이티브 오어라는 것과 설파이드 오어 그리고 억시다이즈드 오어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네이티브 오어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순금, 아니면 순구리, 뭐 은 이렇게 어, 수수 금속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네이티브 오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설파이드 오어는 말 그대로 설퍼와 황과 결합된 그런 미네랄을 설파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파이드 오어들이 이게 거의 그 지올로지컬한 그런 시간 동안에 그 비와 그리고 산소와 이런 거와 반응을 해서 점차적으로 산화가 이루어지면 그 설파이드가 이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억사이드 오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렇게 네이티브 설파이드 오어 그다음에 억사이드 오어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프로세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정광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품위가 높은 그런 정광을 만들어내는 게 이 미네랄 프로세싱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의 구리를 우리가 채광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1%의 구리를 가지고 그 채광을 한 후에 미네랄 프로세싱을 공정을 거치면 보통 1%짜리가 약 뭐 27, 8%에서 뭐 한 40%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말 40배, 30배, 40배의 그런 금속의 품위를 그만큼 높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네랄 프로세싱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테일링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테일링을 계속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사진을 좀 제가
아, 아, 여기다 만들었는데 이것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옥사이드 오어의 그 금의 산화광해입니다. 그래서 금은 말은 우리가 산화광이라고 해도 금이 산소와 어피니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금이 이제 일가나 삼가가 되기 때문에 AU2O나 아니면 이게 삼가일 경우에는 AU2O 들이 이런 금의 그 산화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력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고 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쿼츠 이 매트릭스에 실제 금이 이렇게 인클루전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쉽게 우리가 이제 산화광에서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크리스콜라라고 해서 그 하이드레이티드 카퍼라고 하는데 이제 아주 티피컬하게 발견되는 그 산화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게 황산에 금을 아니 그러니까 은을 죄송합니다. 구리를 황산을 이용해서 쉽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산화광의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미네랄 프로세싱을 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가 그 파티클 사이즈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파티클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일단 다루기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파티클 사이즈를 줄이면 또 전체적인 이 surface area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케미컬 프로세싱을 할 때 그 많아진 surface area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삐제만은 판매를 안 한다니까 오빠 말대로 여기 찌가대다 물어봐야겠다. 네? 예, 죄송합니다. 하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서피스 에리어를 크게 하기 때문에 이런 밀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피시에이션 혹은 이렇게 밀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금속을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밀링 방법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리버레이션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리버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 아몬드 초콜릿 아니면 땅콩 초콜릿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콜릿이 아몬드나 땅콩을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초콜릿이나 아몬드라고 생각하면 그 속 안에 있는 그런 아몬드나 초콜릿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몬드나 땅콩을 갖기 위해서는 그 초콜릿을 녹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초콜릿을 다 녹이고 이제 아몬드나 땅콩이 이제 바깥쪽으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 그 금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버레이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리버레이션 과정을 거친 후에 다른 그 여러 가지 세퍼레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그 함유를 그 품위를 높게 하는 것들이 그 높게 하는 공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이즈 리덕션인데요. 이제 일단 채광할 때 제일 먼저 사이즈를 줄이는 게 블라스팅입니다. 블라스팅이라는 거는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 폭발을 시킬 때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 광석들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런 자동차만한 광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0cm나 아니면 50cm나 이 정도 사이즈를 줄게 되고 그 다음에 크러싱이라는 공정을 거칩니다. 크러싱은 말 그대로 크러셔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30cm짜리의 그런 광석들을 뭐 5cm에서 7cm 정도로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밀링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라인딩이라고 하는데 그 광석의 사이즈를 정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나 혹은 마이크로미터 사이즈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스팅, 그다음에 크러싱, 그라인딩을 거쳐서 광석의 사이즈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광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큰 트럭과 요즘에 이런 트럭들이 이 소위 말하는 적재 정량이 약 550톤짜리도 흔히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코마트인데 캐터필러 뭐 793 이런 것들 그 적재량이 500톤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셔블 요거 한 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삽 딱 pu게 되면 뭐한 250톤 정도 들어가는 그런 아주 커다란 그런 중장비들을 사용합니다. 그이
광석의 파리클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에너지 컨섬션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커다란 광산에 이 전체 그 에너지 소비를 보면 약 30%에서 70% 정도가 그 사이즈 리덕션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 뭐 석탄을 뗀다거나 내추럴 가스를 뗀다거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 뭐 풍력, 뭐 리니어블 에너지 다 합쳐서 모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글로벌 에너지의 약 3에서 4%가 이 광석의 그 사이즈 리덕션에 사용됩니다. 3에서 4%가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소위 말하는 이 큰 돌덩어리를 작게 부수는데 글로벌 에너지의 3에서 5%가 사용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그, 그 광석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이렇게 비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커다란 중장비를 사용했을 때 그 파티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소모되는 그러니까 그 이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망치로 돌을 때렸을 때 일단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이게 또 진동이 생기죠. 그다음에 또 어쩔 때는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그다음에 사운드 에너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이런 것들로 많은 에너지로 그 낭비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커뮤니션의 그 에너지 그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에그밀이라는 게 있고 세그밀이라고 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좀 더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아몬드 뭐 이렇게 초콜릿으로 쌓여져 있는 아몬드나 땅콩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광석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 이게 그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그냥 별로 원치 않는 것들에 쌓여 있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M&M's 초콜릿 같은 경우나 그런 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금속들이 원치 않는 금속들에 쌓여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밸류가 높은 것들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쌓여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층층이 한쪽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한층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티피컬한 경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층층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석탄의 경우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얇은 그런 그 밸류층이 이렇게 아주 길게 나타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미칼리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써서 이 말 그대로 이 그레이드를 올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미네랄로지컬한 그런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레이션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리버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갱이라는 건 뭐냐면 밸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네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굴이나 금이나 다른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네랄이죠. 그래서 실제 광석이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여기 보는 그리드에 보시는 것처럼 요만한 형태로 우리가 작게 이 파티클 사이즈 리덕션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이런 파티클의 경우는 밸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보시는 것 이런 요 경우에는 거의 100%의 파티클 100%가 우리가 원하는 미네랄이 되겠죠. 근데 또 여기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경우는 뭐 한 20%, 30% 정도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particle to grain size ratio라는 게 나오는데 fraction of liberated mineral 그래서 이 liberated 됐다는 거는 이 광석이 그러니까 expose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5%를
리버레이트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돼 있으면 리버레이션이 0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이 미네랄 이 밸류가 있는 것들을 다 익스포즈를 했다 그러면 그건 100%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5%를 리버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사이즈와 그다음에 그 파티클 사이즈 리덕션을 했을 때 사이즈의 그 레이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0.1이라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mm짜리가 있었는데 75%를 리버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모든 100mm 파티클 사이즈를 10mm로 줄여야 우리가 75%를 리버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만약에 뭐 85%의 리버레이션을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0.1에서 뭐 0.0 한 3, 4 정도 되겠죠. 굉장히 더 작게 파티클 사이즈를 만들어야 그 리버레이션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이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파티클 사이즈 리덕션이 필요한 경우는 이 그 우리가 원하는 금속들의 그 함량이 낮을 때, 그러니까 품위가 더 낮은 광석을 처리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테일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것 테일링들이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레이션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머터리얼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or fragment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 뭐 이렇게 1번 같은 경우는 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파티클 사이즈 리덕션이 된 거고 4번은 뭐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티클 사이즈를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하는 금속들이 아직도 우리가 원치 않는 금속들의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미세하게 어, 그 그라인딩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 공정에서 그런 크러싱을 할 때 어떤 공정을 적용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예를 좀 나타냈는데 일단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뭐 1차, 2차, 3차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자 광산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커다란 트럭이 막 500톤의 물질을 그런 광석을 가져와서 일단 1차 크러셔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1차 크러셔가 일단 크러싱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크러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크러셔에서 바로 이 라드 밀이라는 거 이렇게 거대한 원통형의 밀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쇠로 만든 공이나 아니면 쇠로 만든 그런 긴 막대기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그라인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스크린을 하나 더 넣어서 스크린에서 스크린에 걸러지지 않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미 그 미세하게 사이즈가 작아진 것들은 바로 이 라드밀이나 볼밀로 가고 스크린에 걸러진 것들 그러니까 파티클 사이즈가 큰 거죠. 있던 어떤 사이즈 스크린보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3차 크러셔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3차 크러셔에서 크러싱을 한 번 더 한 것들이 이 와드밀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보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파티클 사이즈의 그 조절을 쉽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스크린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것도 보시면 프라이머리 1차 크러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세마이 어터지너스 그라인딩 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프로덕트가 나오고 또 이제 다른 페블 크러셔라는 걸 한 번 더 이용해서 다시 세그 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3차는 이제 얼만큼 큰 것에서 얼만큼 작은 것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이렇게 약 20cm, 이거는 5cm, 이거는 뭐 2cm 이렇게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크러싱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 3스테이지,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플러스 세그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은 HPGR이라 가지고 High Pressure Grinding Rol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공장에 인스톨되어 있는 사진인데 요 파란색 부분에 이 커다란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쇠로 만든 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두 롤이 회전을 하면서 같아 반대 방향으로
광석이 그 사이에 들어오면 그 두 롤 사이에 아주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그 그 파티클 사이즈의 리덕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컨벤셔널 방법으로 크러싱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파티클 사이즈만 줄어들게 되는데 이 하이 프레셔 그라인딩 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파티클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그 광석 자체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런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미세한 크랙들이 생겨서 나중에 이런 미세한 크랙들이 좀더 좋은 파티클 사이즈 리덕션과 또 이렇게 케미칼과 같이 케미칼이 어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한다 그래서 요즘엔 이 HPGR, High Pressure Grinding 롤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볼밀은 말 그대로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원통형 이게 실린더가 옆으로 누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이 사이즈가 보통 지름이 약 한 7m에서 10m 정도 되고요. 요 이 길이가 뭐 한 15m에서 2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데 이 속 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쇠로 만든 볼들과 그다음에 광석들이 같이 있어서 서로 마찰과 임팩트에 의해서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줄어드는 어,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볼밀은 대부분 웻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 이제 물을 같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약 50, 40에서 한 50% 정도 그 고상 그 광석이 들어가고요. 50%에서 한 60% 정도의 물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그밀, 세그밀인데 이게 요 차이점 이거는 볼밀이에요. 볼밀과 이 세그밀의 차이점은 요 이거를 어스펙트 레이쇼라고 해도 될지 이 지름과 이 랭스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볼밀 같은 경우에는 지름도 상대적으로 좀 작고 이 길이가 긴 반면에 에그밀이나 세그밀의 경우에는 요 이 그 밀의 길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미세한 그라인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한 10cm 정도 되는 거를 뭐 한 3, 4cm로 줄인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쓰기 때문에 이 그 밀의 길이가 클 필요가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에그밀이라는 거는 autogenous grinding 밀인데 에그밀은 이 앞에 볼밀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그 쇠로 만든 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석이 돌아 나가면서 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부딪혀서 그라인딩이 되는 그런 원리를 autogenous 밀이라고 하고 SAG, 세그밀이라는 것은 semi autogen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석만 넣는 게 아니라 광석 플러스 그 스틸 볼을 함께 넣어줘서 그 같이 그렇게 크러싱 그라인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세그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세그밀의 이 안쪽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냐 그래서 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그밀이나 세그밀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코스트가 적게 들고 그다음에 웻 or 드라이를 같이 할 수 있다는데 주로 이제 그웻 프로세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마인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물론 구리나 다른 광산에서의 광석의 처리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실제 그 금 광석을 처리하는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버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필요할 경우 만약에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속 안에 굉장히 인베디드가 되어 있을 경우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티클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냥 일반적인 그 탱크에서 어떤 금속에 침출을 할 경우에는 파티클 사이즈가 약 뭐 75 마이크론에서 100 마이크론 이 정도 되는데 드문 경우에 우리가 파티클 사이즈를 약 10 마이크론씩 아니면 그보다 더 작게 줄여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세그밀이나 뭐 볼밀이나 라드밀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그 10마이크론 이하의 파티클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터드 밀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랩에서 이런 거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이런 아주 미세한 그런 그라인딩 미디어를 넣고 이게 스크류 형태의 그 샤프트가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스크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디스크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이 그라인딩 미디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아주 미세한 그라인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소모가 훨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터드 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으로는 또 사용하지 않고 아주 작은 부피, 작은 그 퍼센티지의 머티리얼만 우리가 미세 그라인딩을 할 때 스터드 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 싯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냥 1차 크러싱을 하고 2차 크러싱을 하고 3차 크러싱 후에 스크린을 거쳐서 이제 그라인딩 밀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크러싱 후에 이제 세그 밀을 거쳐서 바로 다음 공정으로 가거나 1차 공정, 아니 1차 크러싱, 그다음에 2차 크러싱 그리고 스크린을 거쳐서 세그 밀로 가고 1차 그다음에 바로 세그 밀을 거쳐서 이제 세그 밀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 페블 크러셔를 이용해서 크러싱을 해서 다시 세그 밀로 보내는 그런 공정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그 광석의 특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이렇게 마음대로 저희가 약간 마음대로는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러싱 그 커뮤니션 공정은 일단 프라이머리 크러셔는 제일 처음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그밀이나 볼밀이나 뭐 스크린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정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밸류가 높은 물질과 그렇지 않은 밸류가 낮은 물질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옵티칼인데 이제 요즘에는 그 이미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놓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그거를 소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옵티컬 세퍼레이션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광석을 골라내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기초적인 그런 옵티컬 프로퍼티를 이용한 세퍼레이션이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석의 그 density 차이를 이용해서 그 gravity concentr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gravity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광석들과 그 비중차를 이용해서 쉽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에 섞어서 물 그 슬러리 형태를 만들어서 gravity separation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dense media separation이라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그 비중이 큰 그런 미디움을 사용해서 또 그래비티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또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프로트 플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중 선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하이드로필릭한 서피스 그 광석의 표면을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광석을 잘 섞어주면서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공기 표면에 이 하이드로포빅한 입자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물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게 이제 플로테이션이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그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를 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마그네틱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그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그 파티클을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 표는 이 피드의 어떤 파티클 사이즈가 여기서 1 마이크론에서 1000 마이크론까지 만약에 우리가 그래비티 컨센트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파티클 사이즈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댄스 미디어 세퍼레이션은 파티클 사이즈가 이 정도에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파티클 사이즈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플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플로테이션이 굉장히 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잘 사용될 수 있고 그게 장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수 있어서 아주 스페시픽한 경우에 일렉트로스태틱을 사용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 또 enhanced gravity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 품위를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광석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테이션은 정말 이게 한 학기를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서브젝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여기에 펄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석과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광석과 물을 섞은 후에 대부분의 광석은 하이드로필릭합니다.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석에다가 물을 묻히면 이렇게 표면이 잘 이렇게 웻 되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케미칼을 써서 광석의 표면을 하이드로포빅하게 물을 싫어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 센터 샤프트를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 이 공기 파티클에 이 하이드로포빅한 파티클들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력과 이 소위 말하는 네이비의 스토크 이퀘이션에서 부력이 작용하면서 이런 이 기체 그러니까 에어 버블에 붙어 있는 이런 하이드로포빅 파티클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된 미네랄라이즈드 프로스라고 말 그대로 그 우리가 라떼를 만들 때 거품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거품이 이게 위에 뜨게 됩니다. 그럼 그거만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하이 밸류를 갖는 금속들의 그 정광을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플로테이션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광석을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케미칼을 써서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든 후에 공기를 불어넣고 잘 저어주면 라떼 만들 때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뜨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이 밸류를 갖는 금속의 정광이 되겠습니다. 그게 플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플로테이션은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설파이드 미네랄의 경우에 많이 쓰이고 물론 넌 설파이드나 그뭐 그 애그리게이트나 다른 인더스트리 머티리얼이나 또 이 석탄 이 코를 프레퍼레이션 할 때도 뭐 플로테이션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로 그레이드 머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이 그레이드 머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파티클 사이즈가 아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그 파티클 사이즈에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참 그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표면 그 화학 그 하이드로포빅한 성질과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테이션은 이게 정말 굉장히 작은 양의 컨센트레이트를 만들고 대부분을 리젝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1% 1%의 광석이면 구리를 포함한 1% 캅하면 우리가 원톤을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10%는 100kg고 1%는 10kg잖아요. 그럼 원톤에서 990kg은 이거는 노 밸류, 그죠? 여기에는 아무 밸류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간단하게 10kg에만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그 테일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 구리 광산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0.25%짜리도 많이 씁니다. 광석의 0.25%만 구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0.25%면 이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990kg보다. 그럼 그 많은 양들의 테일링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이 금속을 0.25%를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엄청난 노력을 거들여서 0.25%의 구리가 약 30%의 구리가 됩니다. 그럼 이게 몇 배가 된 거죠? 100배 이상이 컨센트레이트를 시킨 겁니다. 말 그대로 100배의 그 업그레이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정을 통해서 그런 공정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서피스 케미스트를 이용한 플로테이션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어, 테일링을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을 만들고 또 컨센트레이션 만들면 반드시 테일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드 머테리얼을 다 리젝트를 시키고 아주 극소량의 컨센트레이션을 만들면 나머지는 다 테일링 스토리지 패실리티라고 하는 저장하는 그런 어, 어, 그 구역으로 가게 되고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댐이 무너진다거나 하면 엄청난 환경적인 재앙이고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 빌리언 달러의 그런 손실을 그런 기업체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 테일링에 뭐 환경에 좋지 않은 케미칼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게 과연 포텐셜 리소스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광석에서 금속을 채취하는 거는 그냥 컨벤셔널한 리소스에서 금속을 회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테일링이나 아니면 뭐 그 도시에서 나오는 웨이스트나 이런 거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러니까 non-conventional한 리소스에서 그러니까 금속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리소스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일링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테일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선광을 하고 플로테이션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광이라는 이 컨센트레이션을 만드는데 또한 똑같은 컨센트레이션을 만들면 테일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날의 음, 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테일링을 만드는 게 바로 저희 같은 그런 그 프로세스 메탈러지스트가 금속 재련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또 어떤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테일링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일링은 기존에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 25%에서 30% 정도의 솔리드의 형태로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70에서 75%가 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물과 같이 이렇게 테일링 스토리지 퍼실리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댐을 사방으로 쌓아서 이 테일링 슬러리가 어디로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런 댐들이 오랜 시간이 거치면 그런 물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서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댐이. 그래서 그러면 물의 함량을 줄이자 해서 25%, 30% 솔리드가 50에서 75%의 솔리드가 됩니다. 이건 약간 그 페이스트처럼 어, 물의 함량을 많이 줄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좀 더 드라이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터드 드라이 케이크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필터드 케이크는 이게 사실은 드라이 테일링이라고 하지만 그 모이스처 컨텐트가 약 13%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커다란 그 필터 프레스를 이용해서 물을 정말 말 그대로 짜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그 기존의 그 테일링 댐이 무너지는 그런 메커니즘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 스택에 대한 연구가 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떤 템포러리한 거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몇 장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이게 이제 슬러리처럼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thicken paste고요. 약 85%의 솔리드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filtered tailing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진공이나 이런 압력을 이용해서 필터를 한 경우 어, 약 85% 이상의 솔리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속 재련에서 나오는 테일링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파스페이트 테일링인데, 인, 인이 어디 쓰이냐면 우리가 비료를 만드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스페이트 락을 그 황산과 반응을 시켜서 이제 그 인산을 만들어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커다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스프 집섬이라고 하는데 그런 테일링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파스프 집섬이 미국에는 저쪽 플로리다하고 와이오밍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도 이 파스프 집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특별하게 그 요즘에는 이제 희토류가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추출하는 뭐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사이트 테일링입니다. 우리 흔히 레드머드라고 하는데 복사이트 오어를 베이어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알루미늄 그 하이드록사이드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어, 그 프리시피테이트 하게 되면은 이런 어, 예, 레드머드가 생기는데 말 그대로 굉장히 알칼리성이고 미세한 파티클에 빨간색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레드머드도 중동 지역이나 일부 미국의 몇 군데 그다음에 어, 다른 저 모로코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카나다도 물론이고 그래서 레드머드의 처리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렸던 그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테일링 댐 페일리어가 났던 아이언 오어 테일인데 아이언 오어 테일은 특징이 아직도 약 30에서 35% 정도로의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언 오어가 철광석이 약 50%에서 50% 안팎의 철광석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 60%, 65% 이상의 그 철광석 그 정광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블라스트 퍼니스에 그 피드 머터리얼을 사용하는데 아이언오 테일은 30에서 35%의 그런 아직도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앞으로 사용할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 아이언오 테일을 사용하는 거를 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포텐셜 그 히토류의 그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국의 바이아노고 마인이 원래는 아이언오 마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레어스 히토류들이 발견돼서 이제 히토류 그 광산이 된 것처럼 그 이런 브라질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있는 그 철광석에 히토류가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토류 회수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파 테일, 카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40% 이상의 전체 글로벌 그 테일링의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 그만큼 그 카파 테일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하고 사용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테일링을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테일링 스토리지 패실리티를 잘 만들어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댐을 만들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테일링 댐이라는 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이게 과연 무너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언제 무너질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지오테크니컬한 이슈가 있어서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사용을 해보자. 우리가 유틸라이제이션을 하고 리유즈를 해보자. 근데 이미 그 테일링은 밸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뭘 만든다고 해서 아주 고부가가치의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면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럼 valorization이라고 그걸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과연 그러면 크리티컬 머터리얼이나 아니면 히토류나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공정을 좀 더 경제성 있게 만들 수 있다 해서 어, 그러한 관점으로 많이 테일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릴 거는 그 남미에 있는 뭐 이런 페루랑 칠레 쪽에서 있는 그런 커다란 구리광산입니다. 그래서 구리광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링과 플로테이션을 거쳐서 테일링이 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테일링을 그쪽에서 이제 테일링을 모아놓는 곳에 놔두는데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아래와 같이 이렇게 금속을 다시 회수를 하고 뭐 어,
수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다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캡처하는 데 사용하거나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공정은 이렇게 모듈라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컨테이너에 딱 만들어서 여기서 프로세싱을 실행하고 이 공정 여기서 다 프로세싱이 끝나면 또 다른 사이트로 옮길 수 있게 그런 어,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궁극적인 목적은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모든 테일링을 다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텐셜하게 이제 CO2 캡처가 가능한지도 이렇게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플로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정광을 만든 후에 테일링입니다. 그래서 이 머테리얼에는 구리가 0.07%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 들어있는 거죠. 그쪽에 구리광산에서는 약 1% 정도를 썼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 피드 머티리얼은 그러니까 0.07%가 아직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미세하지만 뭐 코발트나 니켈, 네오디듐이 이렇게 ppm 단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퍼가 약 2%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테일링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일들이 이제 지오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폴리머를 만듭니다. 폴리머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그런 지오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리나 아니면 또 다른 비소나 카드뮴이나 이런 중금속들이 용출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지오폴리머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머터리얼들을 뭐 컨스트럭션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표는 그 우리가 as received 된 어, 그 머티리얼의 그 화학적 조성표를 나타낸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리의 함량이 굉장히 낮고 비소도 조금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코발트, 그다음에 니켈과 네오디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속들은 농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정을 거쳐서 플로테이션과 또 바이오 옥시데이션이라는 거는 그 특정한 어떤 박테리아나 마이크로 오거니즘을 이용해서 또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그 메탈을 석출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테일링을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테이션이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그 프로드 플로테이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멀티 스테이지로 1차로 하고 또 2차로 하고 그래서 이런 플로테이션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테일링의 컨센트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머테리얼은 컨센트레이트이 아니라 테일링인데 그 테일링을 이용해서 플로테이션을 거쳐서 컨센트레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068%였던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0.8, 0.457, 0.386 이렇게 구리의 농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팩터가 굉장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뭐 5.6배에서 12.9배까지 그 구리 농도를 증가시켰고요. 역시 코발트나 다른 것들도 농도를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코발트가 14 ppm일 경우에는 별로 경제적이지는 않지만 이게 약 243 ppm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조금 경제적일 수가 있어서 플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정광을 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정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바이오 리칭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생물 침출이라고도 하는데 그 특정한 그 마이크로 오가니즘을 이용해서 그 설퍼가 산화되고 네, 황산이 나오면서 그 또 Fe3 플러스 페릭 아연이 또 산화제로 사용되면서 그 구리를 이렇게 침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리와 철과 코발트, 니켈들의 어, 침출을 그냥 단순히 그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케미칼을 넣어주는 그런 코스트 없이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침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침출 다 하고 남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옆에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어, 구리 회사에서 받은 그런 그
as received 뭐 테일링 머터리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로테이션을 거쳐가지고 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로테이션 테일과 그다음에 바이오 옥시다이즈 레지드는 플로테이션 테일이 있으면 여기에 컨센트레이션이 있겠죠. 이 컨센트레이트를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트리트를 하게 되면 그 금속들이 다 녹아납니다. 그래서 그 불이나 니켈이나 코발트가 다 제거된 그 바이오 옥시다이즈 레지드인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지오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오 폴리머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오 폴리머 자체에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오 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말 그대로 스펀지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오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폼이 이그 높은 그 NaOH를 사용하지도 않고 하이 템퍼처 큐어링도 없이 이렇게 지오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오폼은 어디다 쓰냐? 뭐 시멘트 클링커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3D 프린팅이나 샤크리트를 이용해 가지고 물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스펀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열 전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약 1.6에서 3.2 와트 per 미터 켈빈인데 이거는 거의 0.1 와트 per 미터 켈빈 정도 되고 어, 역시 예상한 바로 덴시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2.4 파운드 per 큐빅 핏인데 이거는 약 아니, 그 2.4 그램 per 큐빅 센티미터입니다. 콘크리트가. 근데 이 지오폼 경우에는 0.3 그램 per 큐빅 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멘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강도의 머테리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린더 형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강도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은 이게 테일링을 사용해서 지오폼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그 supplementary cementitious material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를 맥시멈 약 30%까지 이렇게 대체할 수 있고 또 스트롱한 머티리얼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지오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sequestration 되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연구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테일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테일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테일링이 어떻게 생기는지 미네랄 프로세싱에 의해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일링을 가지고 이제 또 미네랄 프로세싱을 해서 그 테일링의 컨센트레이트를 만들고 박테리아 침출법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지오폼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또 카파 슬래그에 대해서 또 남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슬래그라는 거는 이제 그 재련 전공을 좀 하시거나 했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 재련 부산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톤의 구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내기 위해서는 약 2, 3톤의 슬래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리 광산에서 광석을 채취를 해서 크러싱을 하고 그라인딩을 하고 미네랄 프로세싱 플로테이션을 거쳐서 구리의 컨센트레이트 정광을 만들어내면 그 정광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호주나 아니면 서울에 아니 한국에 있는 그런 LSMNM의 그 스멜터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 정광을 처리한 하는 스멜터에서 이제 조동이라는 것도 나오고 해서 끝에 가서 일렉트로 리파이닝을 해서 우리가 구리 캐소드를 얻는데 그 와중에 약 두 배, 세 배의 슬래그가 나옵니다. 슬래그는 주로 그 메인 그 포션이 철과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광 재련을 할 때는 우리가 철을 그대로 두고 비철 금속들을 제거를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구리의 재련에서는 철과 실리콘 처리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슬래그에는 아연과 실리콘이 굉장히 많고 또 구리의 그 함량도 컨텐트도 약 0.5에서 6%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게 구리가 정광이 만들어질 때 일부 그 그 구리 플랜트에서 0.25%짜리 그 구리의 광석을 가지고 30%짜리 정광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0.5에서 6%짜리 슬래그는 굉장히 높은 몇 배의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포텐셜 소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istorically 그냥 discard이 돼서 버리고 마는데 뭐 아주 조그만 어플리케이션에 뭐 시멘트에 좀 섞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굉장히 그 단단한 그런 글라시한 머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마찰제 어브레이시브로 쓴다거나 아니면 로드 베이스로 사용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구리를 또 추출을 하는 그런 연구를 또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이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한 거는 그러니까 liberation of value. 그러니까 이게 liberation을 시켜야 되는데 슬래그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그러니까 유리같이 그렇게 그런 형태를 아모르포스 형태의 이 글라시안 머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어브레이시브합니다.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 특히 그 아연과 실리콘의 그 글라스 매트릭스가 굉장히 이 처리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게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건식 공정에서 구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설파이드 오가 이 커뮤니션, 아까 크러싱 그라인딩을 거쳐서 플로테이션, 부유선광을 거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스멜팅 방법이 있는데 스멜터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트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트가 다시 컨버전 퍼니스에 들어가서 컨버팅을 하게 되면 블라스트 퍼니스 블리스터 카퍼가 나오는데 이 블리스터 카퍼가 다시 이제 에노드 리파이닝 거쳐서 에노드 캐스팅을 한 후에 이제 전해 정년 공정을 거친 다음에 99.99% 이상의 구리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광이 이제 그 스멜터로 들어가면 이제 매트가 한쪽에서 생산이 되고 슬래그가 한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트가 이제 그 덴시티가 더 높기에 매트는 아래쪽에 존재하고 슬래그는 그 위쪽에 존재해서 이제 슬래그와 매트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래그 플로테이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 한 방법이 그 제미슨 셀을 이용한 슬래그 플로테이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슬래그를 처리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보면 제가 어저께 저 군산에 있는 모 회사에 잠깐 갔었는데, 근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현재 이제 한국의 그 재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그 사장님들과 나누다가 요즘에 이제 그 재련 그 스멜팅 사업이 굉장히 정말 이게 비즈니스가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멜터 그 프라핏이 굉장히 그 마진이 작은데 그 스멜터가 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설퍼릭 애시드, 그러니까 황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련하는 공정에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황산에 뭐 수출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칠레나 페루에서 그 황산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뭐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좀 또 세상이 한번 시끄러워졌었는데 황산을 만드는 거에서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 엘리먼트 페널티라는 게 있는데 비소나 뭐 다른 어떤 물질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스멜터 회사에서 이 정광을 주는 데한테 이렇게 니네 이거 있으니까 우리 돈 다 못 줘. 그래서 또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속 그 자체,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 그 메탈, 프리미엄 메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 메탈이 있습니다. 다른 아주 미세한 양에 들어있는 것들. 그런데 이게 마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
로스가 생기면 그만큼 안 그래도 작은 마진에 더더욱 작아지기 때문에 그, 이 슬래그로의 그 로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고요. 그래서 이 슬래그 재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 이 전체 공정을 좀 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슬랙으로 많이 금속이 안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모든 금속들이 다 이렇게 메탈 페이스나 이렇게 맷 페이스로 오면 슬래그의 로스가 제일 줄어들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글렌코어하고 같이 일을 했었던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플로테이션을 그러니까 플로테이션은 이제 옵션으로 일단 걸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래그를 이제 쿨링할 때 그 아주 천천히 쿨링을 할 경우에 이 파티클들이 커지면서 그 로스를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제미슨 셀을 이용하고 글렌코어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지금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래그는 그냥 이렇게 팟에서 팟 쿨링을 하거나 이렇게 덤핑을 해서 그래듈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뭐 놔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컨벤셔널 플로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플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시멘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컨스트럭션 머테리얼로 사용하고 뭐 로드 베이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이미슨 셀을 사용해 가지고 그 구리의 그 회수율을 좀 높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랜드필이나 디스포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랩 내에서 구리가 존재하는 형태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실제 아주 트루 슬랙은 몰튼 이제 억사이드 형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너 이렇게 메탈 옥사이드들이 어, 여러 가지 페이스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올리빈이라고 해서 마그네슘하고 아연하고 실리케이트가 같이 있는 이런 마치 이렇게 바늘 모양의 그런 쉐입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매트나 금속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메탈들이 이제 그런 공정 중에 이그 인트레인먼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슬랙에 금속들이 산화물들이 그러니까 금속의 산화물이 만들어져서 슬랙에 이제 디솔루션 되면 그게 이제 메탈이 슬랙으로의 로스가 되는 그런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사 스멜트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 로타리 홀딩 퍼니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 메탈과 매트에서 금속의 로스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연구의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딥 리덕션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리의 슬래그를 처리할 때 이 환원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철이 세츄레이트 되는데 그렇게 철이 이게 세츄레이트 되면은 이제 이게 철들이 이게 크리스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태핑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드풀을 하게 되면 이제 철이 이제 슬래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티지가 약 0.3 웨이트 퍼센트 정도가 되게 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자꾸 나와. 그래서 슬랙 리덕션을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슬랙 클리닝 퍼니스를 사용하고 뭐 일렉트릭 퍼니스를 사용하고 다른 퍼니스를 사용해 가지고 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 딥 리덕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가지고 어, 그, 이 구리의 로스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HF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로스를 줄이는 데서 여기서 여기 잠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퍼니스를 채운 후에 이렇게 슬래그를 기울여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래그를 스kim 오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매트나 메탈을 이렇게 pouring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트레인먼트 이게 금속이 슬래그에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막 이게 지금 이게 유닛은 없는데 그 금속 인트레인먼트를 많이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여기서 보시면은 약 1170도에서부터 1300도까지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구리가 더 많은 그 슬래그 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0.6%에서 여기까지 보면 거의 뭐 1%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최대한 그 그 온도를 낮추자. 그래서 이제 그 구리가 그 슬래그에 디솔브 되는 그 양을 줄여서 이게 로스를 막아보자 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표를 보시면 이제 슬로우 쿨링을 했을 경우에 이제 메탈 리덕션이 이렇게 이가철 페로사이언과 큐프로사이언이 있을 때 구리가 환원이 되면서 이제 페로스가 페릭으로 되는 이런 메탈 리덕션이 생기는데 메탈 구리가 리덕션이 되면 그 이 프릴 사이즈들이 이게 점점 더 구리가 많아지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재료공학 시간에 잘 배우신 오스왈드 라이프닝처럼 이렇게 작은 파티클들이 계속 모여서 점점점 큰 파티클이 생성되고 그러면서 이게 작은 파티클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피스 에리어가 작아지고 서피스 프리 에너지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금속의 로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러한 이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올드 슬랙과 프레시 슬랙이 있는데 이렇게 이 그레이드 카파 그레이드와 이렇게 농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래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럼 슬래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러싱을 하고 그라인딩을 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슬래그가 굉장히 그 마모도가 높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 크러싱 이퀴프먼트나 그런 밀에 다 안쪽에 이 그 그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라이너들이 들어갑니다. 그 라이너를 굉장히 빨리빨리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래그 자체에 5% 뭐 맥스 6%까지의 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다 회수를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슬래그도 하나의 그 리소스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단 크러싱을 하고 스탁파일을 만들어서 세그밀을 거쳐서 볼밀 거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슬랙 플로테이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그 차이를 이용해서 파티클을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에어 버블을 이용해서 그 플로테이션 컨센트레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플로테이션 그 공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리가 러퍼 플로테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캐빈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플로테이션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니셜 컨센트레이트와 이제 그 항상 플로테이션에서는 컨센트레이트와 테일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빈저는 여기서 러퍼에서 나온 테일링을 한 번 더 플로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은 파이널 테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보내서 이제 클리닝 하는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 티피컬하게 러퍼, 뭐 클리너, 스캐빈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아주 티피컬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슬랙 플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이미슨 셀이 제일 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플로테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셀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 교반을 시켜줍니다. 교반을 시켜주고 요 센터 샤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이 공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어버블이 하이드로포빅한 파티클들을 붙여갖고 나오는 건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파티클과 버블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컨벤셔널 플로테이션의 그런 그 리밋을 좀 뛰어넘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샤프트를 통해서 에어를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이 나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속의
그, 그 에어를 제트 형태로 불어넣어 주게 되면 그 믹싱이 굉장히 아주 그 터뷸런트한 플로우가 굉장히 어,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파티클과 그 버블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파티클 사이즈들이 굉장히 작은 파티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로테이션의 그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제이미슨 셀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옵팀 플로테이션 그 프로세싱을 좀 더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시켜서 그 슬래그를 슬래그에서 구리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기 바로 전주에 또 이 애리조나에 그 구리 광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슬래그를 이렇게 파일럿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슬래그를 커뮤니션을 해서 70 마이크론까지 파티클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공정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슬래그를 일단 1차, 2차 크러싱을 거친 후에 그 세그밀과 볼밀을 기존에 있는 밀을 사용해서 70 마이크론까지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플로테이션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컨센트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 이 광산 안에 스멜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컨센트레이트를 스멜터를 보내서 최종적으로 89에서 뭐 92%까지의 구리를 회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제이미슨 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파일럿하고 이제 그 실제 그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의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 실제 이제 그 애리조나에 있는 아살코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정말 인더스트리 스케일까지 어, 그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제 그 슬래그를 아니 슬래그로부터 이제 구리를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 공정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슬래그를 재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리의 그 광석의 그 품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광석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슬래그는 그 스멜터 근처에 아직도 뭐 히스토릭한 그 슬래그가 굉장히 많이 우리 굉장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액세스가 하기가 훨씬 쉽고 그래서 이 슬래그 재처리에 대해서 연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뭐 결과 뭐 컨클루전과 서머리인데 그러면 테일링은 과연 웨이스트일까? 물론 뭐 테일링은 웨이스트입니다. 이게 케미컬적으로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렇게 금속을 더 추출한다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저도 말씀드렸던 게 뭐 0.06%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 10배를 증가를 시켰네 하지만 그게 이코노믹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어, 그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어떤 밸류 에디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환경적인 거를 환경적인 임팩트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링은 아직은 웨이스트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non conventional resource가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테일링을 사용을 할 것인가? 테일링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이나 칠레에서는 테일링 댐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플로링 할 수 있는 솔라셀을 이용해 가지고 뭐 리뉴어블 에너지를 생산한다거나 하는 그런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뭐 핫토픽이 정말 크리티컬 머티리얼스인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네오디듐 프레지오디듐이 뭐 정확히는 제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오디듐이 그 구리의 테일링에 뭐 20 ppm 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테일링은 200 빌리언 톤이에요. 그래서 200 빌리언 톤 곱하기 뭐 10 ppm 하면 이게 뭐 1000톤, 만 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네오디듐, 프레지오디듐이나 어떤 크리티컬 머티리얼을 회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테일링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그만한 케미칼이나 피지코 케미칼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회수를 하지 못하고 테일링에 있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 굉장히 작은 농도의 그 물질과 그다음에 수백 빌리언 톤이 되는 그 머테리얼 총량을 단순 곱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좀 make sense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하지만 뭐 다른 좀 더 높은 농도의 그런 크리티컬 머테리얼을 함유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포 집섬 같은 경우에는 네오디듐, 프레지오디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거기에 또 그 레디오 액티브 우라늄이나 소듐 같은 머테리얼이 있어서 어려운 거지 실제 농도 자체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테일링이나 아니면 non conventional한 리소스나 아니면 뭐 그 acid mining drainag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서 그 이렇게 광산 폐수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데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테일링을 프로세싱 한다거나 이제 그리고 이제 구리를 만들 때 그 슬래그에서 나오는 아니 슬래그에서 구리나 또 다른 뭐 크리티컬 머티리얼이 있으면 그거를 프로세싱 한다거나 해야지 그 굉장히 농도가 낮은 그런 머테리얼에서 회수를 하는 거는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리 슬래그나 뭐 다른 철강에 특히 그 어, 철광석의 아이언 테일 같은 경우에 품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앞으로 좀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